안녕하세요. 민법 시간입니다. 책을 좀 보시면 제일 뒤에 그 부록 있죠? 법전 뗄 수 있나요? 제일 뒤에 법전 떼세요. 이 법전이 기본서입니다. 아셨죠? 요 부록이 아니라 뭐라고요? 요 기본서예요. 그러니까 모든 수업 시간 또 내지는 특강 시간 시험 볼 때까지는 이건 항상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아셨죠? 요게 요 기본서고 요 기본서를 해설해 놓은 게 지금 책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민법 몇 조입니다, 몇 조입니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그 참고는 제일 뒤에 있는 부록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혹시 그 오늘부터 이제 얼굴 보고 강의를 하게 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입문과정 혹시 들으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입문과정 다 듣고 오셨어요? 다 듣고 오셨어요? 꼭 한번 듣고 오세요. 오늘부터 하게 될 과목이 민법이라는 과목입니다. 혹시 강의 들으신 분 중에 민법은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던가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한번 들으면 아는데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1편이 법전 펴세요. 법전 펴세요. 법전 1페이지 보시면 1편 나와 있죠. 1편의 제목이 뭐예요? 총칙. 2편 찾아보세요. 순서를 쭉 넘겨보셔요. 물권인가요? 2편은 물권입니다. 3편 찾아보세요. 3편 채권인가요? 4편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4편은 법 편제상 친족이에요. 그리고 5편도 없습니다. 책에는 5편은 상속입니다. 그래서 민법은 1편 민법 총칙, 2편이 물권법이고요, 3편이 채권법이고, 4편이 친족법이고, 5편이 상속법. 그래서 총 몇 편으로 구성되어 있다고요? 5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그 법전에 수록되어 있는 것은 채권법까지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뒤에 나와 있는 친족법, 상속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교재 순서는 총칙부터 채권법까지가 우리 시험범위고, 들어보신 것처럼 아직까지 우리 시험은 총칙에서 60%가 나오고요, 물권법에서 20%, 채권법에서 20%가 출제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출제 제외입니다. 어찌 보면 민법 중에서 혹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민법은 1조부터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몇 조까지 있다라고 들어보신 것 같아. 한번 들어보면 아는데 1118조. 선생님 저 처음 봐요? 아니면 몇 분 보셨어요, 선생님? 동영상으로? 여러 번 들으셨어요? 한 번 들으셨어요? 여러 번 들으셨다고요? 아닐 것 같은데. 이런 단순한 것들 한 번 들으시면 알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시험을 보는 우리 입장에서 민법이 몇 개의 조문이 있는가 정도는 좀 기억을 좀 하였으면 하고, 어찌 보면 법 중에서 1000개가 넘어가는 유일한 법조항입니다. 그래서 민법을 모법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이 정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먼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물권인데 뒤에 법만 붙여볼게요. 물권법이고요. 채권법입니다. 친족법입니다. 상속법입니다.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은 요건 일종의 민법 중에서 각칙이에요. 그래서 1편이 뭐라고요? 총칙. 그 대학교를 들어가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 상관없이 1학년 1학기 때는 뭘 배우세요? 총칙. 내지는 뭐 배운다고요? 총론. 내지는 개론. 이렇게 배우고 1학년 2학기 때나 2학년 1학기 때 가면 이렇게 뭘 배운다고요? 각칙을 배웁니다. 그러면 하고 싶은 얘기는 민법 총칙은 대충 무슨 뜻 같아요? 대충 각각의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공통적인 분모만 모아가지고 이걸 뭐라고 따로 부른다고요? 총칙이라고 따로 부릅니다. 그래서 총칙 파트가 어렵습니다. 이유는 뭐라고요?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상속법은 개별법이다 보니까 생각보다 쉬워요. 근데 요 네 가지 법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을 하나 만들어 보자. 그래서 만드는 법이 뭐라고요? 총칙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모든 편제가 다 이런 식의 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것을 공부하셨든 상관없이 대학교 가서는 모든 편제가 총칙 나오고 각칙이 나와요 지금. 그리고 혹시나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편이에요. 편 다음에 소제목이 뭘까요? 소제목 아마 장으로 시작돼요. 아니 대학 모든 교재가 그런다니까요. 모든 책이 장 다음에는 절로 끝나요. 교회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절 다니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관심이 없어요. 자 보세요. 모든 교회의 성경책이 장에서 시작해서 절로 끝나요. 몇 장, 몇 절 아니? 모든 체계가 대한민국 모든 편제 내지는 대한민국 전 세계 모든 편제가 다 이렇게 큰 제목을 편으로 주고 그 다음에 중간 제목을 장으로 주고 마지막 절은 절로 줍니다. 그래서 이걸 알려드린 이유가 우리는 민법 총칙을 배울 때 장으로 끝납니다. 이 장에는 총 7개의 장이 있대요. 그래서 법전 보시면서 하나씩 찾아보세요. 뭐 하세요? 찾지 않고. 자, 1장 제목이 뭐예요? 통칙인가요? 통칙. 2장 제목은 2장 인 맞나요? 3장 법인 4장 물건 5장 법률행위 6장 기간 7장 서면이슈. 개인적으로는 요 순서 정도는 암기를 좀 하시는 게 시험 볼 때 좀 편할 것 같아. 이유는 일부러 암기하지 않아도 공부가 돼 있으면 암기가 절로 돼요. 지금 알려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래도 민법이 40문제가 나왔을 때 민법 총칙에서 60%가 나오니까 문항수로 따지면 24문제가 나옵니다. 물권법은 8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채권법 8문제 출제가 됩니다. 민법 총칙에서 압도적으로 말하는 24문제 출제이기 때문에 요 편제는 좀 기억을 하셔야 시험 범위에 거의 적응이 돼요. 그래서 통칙 관련해 가지고는 24개 중에서 보통 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자연인 파트, 요 인파트는 보통 3개에서 4개 출제가 되고요. 법인은 해마다 4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물건은 한 2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법률행위 관련 파트에서 이제 뭐 법률행위, 의사표시, 대리 뭐 내지는 부구한 해가지고 의사표시 2개, 법률행위 2개, 대리 한 3개, 그 다음에 조건 기한에서 한 8개가 출제가 됩니다.
기간은 해마다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서면시험은 두 문제 내지는 세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수업 네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어디에 가장 중점을 둬야 될지 이걸 좀 알려드리기 위한 거고 공부하시다 보면 우리는 그래도 합격을 위한 공부니까요. 24개 중에서 최소한 22개는 맞춰야 합격권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강의의 상당 부분을 총칙에 할애를 합니다. 제가 이유는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지금까지 과거 경험을 보면 총칙은 변동성이 별로 없어요. 변동성이 없다는 얘기는 공부한 데서 대부분 나와요. 그리고 변화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그런데 물권법, 채권법은 조금 이따 설명드립니다만은 변동성이 너무 심합니다. 지금 이유는 뭐냐면 민법 총칙을 일로 잡으면 범위를 물권법은 민법 총칙의 3배예요. 채권법은 민법 총칙의 8배입니다. 즉 범위로 따지면 민법 총칙을 일로 잡았을 때 물권법은 민법 총칙이 몇 배라고요? 3배. 채권법은요? 8배예요. 근데 우리 시험은 지금 여러분 보신 시험이 내년 시험이니까 몇 회인가요? 24회? 24회? 내년 24회인데요. 1회부터 14회 때까지인가는 민법 총칙에서만 40문제를 다 줬어요. 우리 시험은 이게 맞아요, 실은. 이유는 뭐냐면 민법 중에서요. 민법을 보는 시험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법이라는 과목을 보는 시험 대표적인 자격증 시험 중에 뭐가 있을까요? 제 질문이 뭐냐면 대한민국 국가국인 자격증 중에서 민법을 보는 자격증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 거냐고요. 첫 시간이니까 대답도 안 하시고 좋아요. 변호사? 자격증 시험 아니? 로스쿨? 민법 다 봅니다. 너네. 그 다음에 민법을 다 보는 시험이 법무사 시험이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민법을 전체를 다 봐요. 주택관리사 보호하고 법무사하고 자격증의 격이 같다 다르다. 당연히 법무사가 높겠죠. 우리 시험보다. 또 내지는 7급 법원 행정시험도 역시 민법 전체를 다 봅니다. 공무원이죠. 역시 우리 시험하고 약간 격이 달라요. 우리 시험하고 거의 비슷하게 볼 수 있는 산업인력공단 시험 보는 감평사, 감정평가사, 또 내지는 뭐더라? 기타 등등. 감평사는요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시험을 봅니다. 세무사 시험 민법 총칙만 봐요. 행정사 시험 민법 총칙만 봅니다. 질문 하나 할게요. 감정평가사 자격증을 따고 싶으세요? 세무사 자격증을 따고 싶으세요? 아니면 우리 주택관리사 보호 자격증을 따고 싶으세요? 능력이 된다고 하면. 고민 좀 하지 마. 이거 안 따고 싶어. 이거 따고 싶지. 하물며 이런 자격증도 민법 총칙하고 물권법만 시험을 보는데 우리 시험이 뭔 대단한 자격증이라고 이렇게 범위가 넓혀졌습니다. 굉장히 넓어요 지금. 이유는 14회 때까지 민법 총칙을 40문제 보다가 여러분의 선배님들이요 1년에 아파트는 1000개가 정도가 지어지는데 배출되는 관리사 자격증이 4000명이 나온다 라는 것을 이유로 로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합격자를 좀 줄여달라 이렇게 로비를 하니까 민법의 비율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지금. 제 말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래서 예전에 물권법과 예전에 채권법은 관계 법규 시간에 4문제씩 봤습니다. 근데 그 추세가 저렇게 현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넓은 범위를 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다른 자격증과 비교할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은 좀 자부심을 가지시고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좀 공부를 해두시면 1년 공부하시고 내년에 그 2층에서 공부하는 우수 자격증 하나 있잖아요. 우수 자격증. 공인중개사. 우수 자격증들. 그냥 거저 붙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다 커버 돼요. 아셨죠? 다 커버 돼. 그러니까 일단은 첫 시간이라
설명을 좀 했습니다. 올 7월 달에 23회죠. 7월에 봤던 1차 민법 과락률이 몇 프로로 기억되세요? 시험 안 보셨어요? 시험 안 보셨어? 혹시 통계치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올해 7월 달에 봤던 민법 1차 과락률이요. 과락이라고 하는 것은 40점 미만을 의미합니다. 100명 중에 51명이 과락이에요. 산업연구 통계가 그래, 통계가. 그럼 이 얘기는 100명 중에서 40점 미만이 51명이라는 얘기예요. 시험이 쉽나요? 어렵나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회계가 52%인가? 시설이 50%예요. 그러면 올해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세 과목이 다 어려웠어요. 민법도 어려웠고 회계도 어렵고 기술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인원수에 비해서 합격자는 많이 많은 편이 13%가 나왔으니까 11%인가? 합격률이 11% 나왔다는 얘기는 시험이 쉽다는 얘기다, 어렵다는 얘기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항상 첫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 시험 2만 명 정도가 2만 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하세요. 내지는 접수하세요. 근데 이 중에는 공부를 하고 시험에 응시하는 분이 계시고요. 공부를 하는 듯 마는 듯 어설프게 공부하시고 응시하는 분들이 많으시고 있으시고, 공부라는 것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응시하는 분도 계세요. 여기는 올림픽이죠. 그냥 접수 한번 해보시는 분들. 합격률이 11% 정도 나왔습니다. 1,500명 정도 합격했는데요. 2만 명 중에서 공부하시고 응시하는 분은 몇 명 정도 될까요? 몇 프로? 몇 명 정도? 아니면 공부를 하긴 하지만 한 것 같지도 않고 안 한 것 같지도 않고 뭔가 좀 어설프신 분들 몇 명이 될까요? 아예 공부도 안 하시고 시험 보신 분 몇 명이 될까? 그 얘기야 지금 제 얘기는. 강의를 한 10년 정도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세 번째 부류가 굉장히 많으세요. 공부를 아예 안 하면서도 혹시나 해가지고 보신 분들. 장담컨대 이 중에 12,000명 이상은 여기에 속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예요, 진짜. 공부를 좀 하고 응시하신 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글쎄요, 한 1,2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중학생 제 아들한테, 아들 공부 좀 해라 하니까 제 아들 얘기 항상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 진짜 항상 공부한답니다. 근데 옆에서 지켜보면 생활이 뻔해. 한 10분 공부하고 30분 쉬고요. 한 10분 공부하고 와가지고 머리 아프다고 아빠 좀 쉬어야겠대. 머리 아파 죽겠대. 그리고 한 시간 놀고. 뭔가를 해 항상. 한 10분간 뭐 하는데 나머지 쉬어놀아. 한 거야 안 한 거야? 지 입장에서 한 건데 제가 봤을 때는 안 한 거야. 그럼 자기 입장에서는 여기 속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속해 지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근데 자격증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냥 옛날 생각해가지고 운전면허증 생각해가지고 공부를 좀 한다 그런 마인드고, 두 번째는 이게 집중하지 못하니까 생각보다는 성적이 좀 안 나오세요. 그래서 학원 다니신 분들 또 내지는 동영상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합격을 하시는 시험이고, 요 공부의 기준점을 좀 알려드릴게요. 지난번에 기초과정 할 때 했던 것처럼 끝까지 듣는다, 완결한다의 의미가 공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영상이 수업도 마찬가지 동영상 기준으로 했을 때 처음 1강부터 80강이 있으면
1강부터 8시간까지 전부 다 들었다. 이걸 저는 공부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끝까지 듣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 첫 발을 내는 첫 기강이긴 하지만 시험 볼 때까지 학원을 빠지지 않고 다닌다는 게 쉽지 않아요. 이게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도와줘야 돼요, 환경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는 다 가정의 가장이고 기타 등등 하다 보니까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끝까지 듣는 것 자체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1강 듣고 공부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여기에요. 공부를 안 하시고 들어오신 분들이야 지금.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공부의 기준점은, 했다의 기준점은 처음부터 끝까지 듣는 것이다. 또 내지는 수업을 빠지지 않고 듣는 것이다. 이렇게 기준을 좀 잡아볼게. 아셨죠?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에요. 시험은 아닙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판단하고 들어오셨겠지만 방문각은 최강입니다. 다른 데하고 비교하지 마시고요. 그냥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합격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다행히도 오늘은 학원을 여러 번 다니신 분이 없으신 걸로 보여집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공부 처음 하시는 분. 몇 년째? 아, 지난번에 보셨구나. 제가 처음 봐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인강에서 이제 학원으로 오신 거예요? 다른 학원에서? 아, 그렇구나. 잘 오셨어요. 아셨죠? 격의 차이를 느끼실 거예요. 아셨죠? 강의가 제가 또 농담입니다. 배운 게 좀 많아가지고 여러분의 눈높이 안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좀 듣다 보면 한 3월 더 가면 정리가 될 거예요. 워낙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근데 좀 적응하는 시간이 좀 걸려요. 적응하는 시간이. 한 석 달 정도 앉아서 꾸준히 들어보시면 1월 달 가면 한 얘기 또 하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같은 얘기를 한 수없이 반복할 거예요. 다만 그 인내심의 차이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0월 달 이제 두 번째 주니까 12월 달까지 앉아 계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은 아마 이미 민법 점수는 합격권으로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수업 듣고 그리고 집에 가서 복습 한번 하는 걸로 족하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첫 술에 절대로 배부르지 않습니다. 참고적으로 웃자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시험은 회계 원리라는 시험이 과목이 있고요. 시설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이라는 과목이 있습니다. 1차는 세 과목인데요. 24회 시험도 개인적으로는 세 과목 다 어려워요. 작년 23회 시험이 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 22회 시험 때까지는 회계가 쉬우면 시설이나 민법이 쉬웠고 한 과목씩만 어려웠거든요. 근데 작년의 특징이 세 개 다 어려웠어요. 지금 아까 보셨잖아요. 꽈락률 다 50%예요 지금. 근데 올해 시험도 내년 시험도 세 과목 다 어려울 걸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상대평가니까. 자, 질문. 회계원리, 시설개론, 민법 중에서 가장 범위가 넓은 과목은? 힌트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잡아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뭐? 원리. 이거 뭐예요? 개론. 자, 봐요. 총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개론. 시설 강론 배워? 총칙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원리라고. 여러분 회계 다 배운 거 아니잖아. 여러분 회계 다 배워요?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회계를 이렇게 분필 하나로, 회계 전체 과목 분필 하나로 치면 여러분 어디 배운다고요? 내가 봤을 때는 이거 배우고 나서 회계 배웠다 그래. 이거 사실이라니까요. 여러분 딴 데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사도 회계를 보거든요. 회계 봐. 그 회계는 우리 회계하고 다른 회계야. 여러분 시설 강론 배워 안 배워? 개론만 배워. 시설.
근데 다행히 민법은 다 배우잖아요 지금.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게 댓글을 보면 너무 어렵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까 농담사 얘기해서 배운 게 워낙 많다고 해가지고 제가 뭐라 했냐면 총칙을 설명하다 보면 이거 물권법 설명하고 채권법 설명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친족법하고 상속법을 설명할 때가 간혹 있어요 지금 제가. 근데 친족법, 상속법을 강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요게 뭐라? 총론이라 그래. 총론이라 지금. 그래서 강의가 굉장히 넓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석 달 정도는 힘들어 하세요. 대부분 힘들어 하세요. 우리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그나마 나아요. 다른 데서 강의를 듣고 오신 분들은 분명히 한 달 뒤에 감타사가 나올 거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리고 다른 데서 듣고 오신 분들은 작년에 떨어진 이유를 알 거야. 그런데 처음 들으신 분들은 욕만 합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 민법 테마 처음 들으신 분들 욕만 해. 강의가 너무 어렵네. 어쩌나 저쩌나 자꾸 기타 등등 하는데 어쨌든 간에 석 달만 참으세요.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끝나시면 2021년 되면 민법은 눈을 뜰 것이다. 그때까지는 불평불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한 일주일간 고민을 해봤습니다. 원래 지난주에 개강인데 비대면 수업이라 차라리 대면 수업 하자 했는데 고민을 좀 하다가 뭐부터 할까 해서 올해는 좀 바꿔보자 싶어가지고 오늘 첫 강의는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오겠습니다. 매년 첫 시간을 민법 1조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할애돼가지고 오늘 첫 강의는 순서를 좀 바꿔서 자연인 파트부터 강의를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순서를 좀 고민하다가 뭐 할지 고민을 좀 하다가 자연인 파트부터 보니까 자 그래서 교재는 인을 펴세요. 큰 우리 기본서 교재 칠판 보세요. 자, 편의상 갑이라는 갑돌이와 을이라는 을돌이가 집 하나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자, 편의상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갑의 집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요게 민법이래요. 민법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갑의 집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저걸 배우는 게 뭐라고요? 민법입니다.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의아해하세요. 왜 갑이냐요? A가 될 수도 있어요. 아셨죠? 요분이 B가 될 수도 있어. 다만 시험에 갑과 을이 나오니까 편의상 갑과 을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게 편의의 이름을 예를 들어서 제 이름 설신재라는 사람과 신명이라는 사람이 설신재의 집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이냐. 다만 이걸 편의 공통 분모로 삼기 위해서 항상 민법은 갑과 을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나오면 이제 한자로 병과 정과 무가 나올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많이 나오면 무까지 나오는 시험이고 우리 시험은 아마도 많이 나오면 정까지만 나옵니다. 그래서 편의상 일단 용어 정리는 기억하셔. 그럼 여기서 문제. 갑은 누구냐라는 거예요. 갑은 누구냐. 그래서 갑을 배우기 위해서 뭘 배운다고요? 인과 법인을 배웁니다. 따라서 갑은 설신재라는 개인이 될 수 있지만 갑은 삼성전자라는 주식회사가 될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여기서 갑이 앵무새는 될 수 있느냐?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사람의 범위가 어디까지이며 법인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걸 배우려서 뭘 배운다고요? 갑과 을을 배워요. 두 번째, 이거 뭐예요? 집이죠. 집은 뭐예요? 물건이잖아요. 물건 뭘 가지고? 물건 가지고. 자, 빈칸. 갑과 을은 갑의 집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쉬운 말로 돈 주고 사겠네.
아니면 임대차 하겠네. 그렇죠? 임대차 하겠잖아요. 자, 질문. 을이 개인인데요. 갑의 집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빈칸에 아무 단어나 써보세요. 다 정답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을이 갑의 집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 을이 갑의 집을 뭐 한다? 산다. 맞나요? 임대차는 아니잖아. 또 갑이 을에게 증여해네. 너 가져. 증여하면 을은 소유권 취득 안 해. 또 을이 갑의 집을 경매를 받으면 취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잖아. 그렇죠? 또 갑이 을에게 나 죽거든 이 집 너 가져 라고 유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갑이 죽어가지고 을이 갑의 집을 상속할 수도 있잖아. 결과적으로 을이 이 하나의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수없이 많습니다. 수없이 많다. 이걸 우리는 매매, 증여, 유언 이런 것들을 각각 부르지 말자. 매매는 어디 파트에서? 채권 파트에서. 유언은 어디 파트에서? 상속 파트에서. 그러면 각각의 법에서는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 이게 헷갈리니까 민법 총칙은 공통 분모를 모아놓자. 그래서 요것들을 이제 단어 하나로 뭐라고 부른다고요? 법률행위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민법 총칙에서만 있는 용어고 요 법률행위는 물권법, 채권법, 친족법, 산업법에는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채권법에서 매매라고 하는 요 파트를 민법 총칙에서는 뭐라 부를 거라고요? 법률행위. 상속에 관련된 유증 관련 파트에서 요걸 뭐라 부를 거라고요? 법률행위. 그 맥락을 일단 들어보시라고요. 그리고 집을 사고 팔면 보통 2달, 한 달 주잖아요. 2달의 기산점. 한 달의 기산점이 언제냐?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기간. 그리고 마지막에 그냥 뜬금없는 시효란 제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어찌 보면 7장으로 구성된 민법 총칙이다. 결과적으로 갑과 을 사이에 일어난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민법 총칙이 나옵니다. 그리고 개별 법에 가면 각각의 유형이 또 따로 나와요, 지금. 그래서 이번 첫 시간에 하고 싶은 얘기는 갑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의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중에 첫 번째를 누구를 배운다고요? 인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인이고, 혹시 인문과정을 들어보신 분이 있다면 민법이라는 법은 무엇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나요? 뭐에 대해서? 권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뭐라고요? 국민의 뭐?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권리에 통상적으로 뭐가 따라오니까? 의무. 따라서 민법이라는 법은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법. 이런 법을 우리는 한번 들어보세요. 실체법이라 부릅니다. 국민이 직접 가지고 있는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법을 뭐라고 한다? 실체법. 자,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절차법 의미는 뭘까요? 절차법 의미는 아무리 좋은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한들 이 권리를 보호하는 보호 수단이 없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헌법상 보장된 권리, 환경권이라는 권리가 있다고 치죠. 있다고 칩니다. 근데 환경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이 환경권을 뭐 했을 때 침해하게 되면 여러분의 권리가 침해당했잖아요. 이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보호하는 보호 수단이 없으면 이거 말짱꽝 아니야? 다시 모든 법에서 여러분에게 좋은 권리를 좋은 것을 규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뭐하는 수단이 보호하는 수단이 없으면 이 권리는 말짱꽝이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권리에 대해서 보호 수단, 다른 말로 이렇게 보호해 주겠습니다 라고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게 뭐라고요? 절차법. 따라서 여러분의 소유권이 만일에 소유권이 침해가 되었다면 어디 가서? 법원 가서 원고가 되어서 이렇게 소를 제기하세요
라는 절차에 대해 규정한 뭘 뭐라 한다고요? 절차법. 대표적인 법이 뭐라고요? 대충 민사소송법이에요. 그러니까 소송 들어가는 건 다 절차법이야. 이에 비해서 똑같은 얘기예요. 형법이라는 법도요. 사람을 죽인 자 5년 이상 기타 처한다. 그러면 형법은 실체법이에요, 절차법이에요? 형법. 다른 사람의 물건 훔친 자 기타 등등. 형법이란 것도 실체법이에요. 실체법. 다만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떤 절차를 밟을 것이냐.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이에요. 그 맥락의 의미라고 지금. 다만 우리는 절차법 소송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다만 민법이라는 법이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 정도의 뜻은 좀 기억하시고. 그러면 권리라는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권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이걸 민법상 권리라 부른대요. 즉 뭐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을 뭐라 한다고요? 권리. 대단히 추상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생인 제 아들이 사회 시간에서 배우고 왔다고 하면서 뭐라 물어보냐. 아버지, 권리가 무엇인가요? 물어봤을 때 제가 권리를, 아들아, 권리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을 권리라 한단다. 그럼 제 아들 반응이 뭐라고요? 그게 뭐냐고? 그게 권리라고. 안 웃으시네. 자, 다시. 권리는 뜻이 뭐라고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그게 뭔데요? 몰라. 알 수가 없죠, 그것을. 다만 너무 추상적이다 보니까 이 권리를 이제 세분화시켜가지고 권리라는 것은 뭐 돈에 관련된 재산입니다. 뭐 신분입니다. 이렇게 분류할 수 있다고요, 지금. 의미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역으로 갑니다. 그러면 법에 의해서 보호가 안 되면 그건 권리야, 권리 아니야? 권리 아니에요. 권리 아니라고 지금. 이해를 바꿔볼게요. 제가 머리를 추석 날 깎았습니다. 그냥 깎았어요. 그냥 깎아서 그 웃자고 그냥 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 아저씨라는 영화 보셨죠? 아저씨 원빈이 나와서 머리 자르는 거 한번 해보고 싶었거든요. 막 이렇게 앞에 이렇게 거울 앞에 이렇게 가위를 한번 자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들어가지고 더 늦기 전에 한번 해보자 싶어가지고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죠. 이 모습으로 가서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자르고 싶진 않았는데 그냥 한번 잘라봤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게 잘랐습니다. 그냥 이렇게 잘라가지고. 근데 뒷머리를 못 자르겠더라고요. 안 보여. 그렇게 있다가 어젠가 고민을 했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한 2주간 격리당했다고 학원에 전화할까? 수업을 못 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학원에 고민했어요. 학원에 전화해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해가지고 학원을 한 2주간 쉬어볼까 했는데 2주 지나면 좀 잘할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머리 자른 건 이유 때문에 학원을 수업을 뻥끊었어요. 오늘 여러분 없어요, 아셨죠? 없어요? 그러면 수업 못 받았죠? 권리인가요, 권리 아닌가요? 여러분 수업 받아 권리 있다고 느끼세요? 그러면 그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돼 아니면 법에 의해서 보호가 안 돼? 보호돼요? 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저는 여러분에게 강의해야 될 뭐가 있다고요? 의무, 채무,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뭐에 의해서?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손해배상을 들어주시면 돼요. 이해하셨나요 지금? 그 얘기야 지금. 그러니까 웃자고 하는 얘기처럼 이런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말은 믿진 않겠지만 저도 교회 다닙니다. 교인이에요. 교인입니다. 믿진 않겠지만 교인입니다. 제가 일요일 날 교회를 안 갔어요. 안 갔어. 그럼 목사님이 저한테 너 교회 왜 안 나오냐고 나오라고. 그러면 그런 것은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입니까?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은 힘입니까? 목사님 너 나오시라고. 안 나오면 손해배상 들어가겠다고. 네가 나와서 죄송해요. 헌금 내야 한다고.
네가 헌금 안 내는 바람에 월세를 못 내고 있다고 지금.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에게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그런 권리가 있나요? 없나요?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그것은 헌법상, 민법상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힘,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권리. 법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걸 한번 들어봤을 것 같아. 인간관계라 부릅니다. 뭐라고 본다고요? 일주일에 교회 한 번씩 나가는 것은 뭐라고요? 법적인 관계 아니라고. 무슨 관계라고? 인간관계라고.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이건 호의관계예요. 제가 목사님한테 호의를 베푸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종교인들에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논외로 친답니다. 논외로 칩니다. 왜? 법의 영역에 밖에 있으니까. 그럼 역으로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런 권리관계를 수업 시간에 뭘 하겠냐면, 기억나세요? 권리관계예요. 다른 말로 법률관계입니다. 법률관계 대 무슨 관계라고요? 인간관계. 그러면 용어 정리할 때 법률관계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라고요?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관계. 인간관계는 법에 의하지 않는 관계를 인간관계라 부른다고. 그러면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요걸 제식대로 표현하면 사회라고 부를게요. 여러분의 사회생활은 법률관계가 많을까요? 인간관계 많을까요? 여러분의 사회생활.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지하철, 버스 타고 기타 등등 학원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침에 형수님이나 내지는 형님 혹시 형수님한테 아침밥 얻어먹고 오셨어요? 아니면 혼자 차려 먹고 오셨어요? 아니면 그냥 굶고 오셨어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요즘 이제 시대가 저도 이제 늙은 사람 돼가지고 아니 결혼을 했는데 집사람이 하는 일이 뭐가 있다고 밥을 안 차려줘요? 밥을 차려줘야 정상 아니야? 어이 와이프 밥 좀 차려줘 라는 권리가 저는 있을까 없을까?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가 그 남자 입장에서 아내에게 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 역으로 아내는 남편에게 밥을 차려줄 의무가 있을까 없을까? 법적인 권리, 법적인 의무. 그 인간관계예요. 사람 저 호의로 베푸는 거야. 그래서 아내가 남편한테 애따 밥 먹어라. 뭐 이건 저 호의고 안 치면 어쩔 수 없고. 그럼 결혼을 뭐하러 해? 맞벌이면. 그래서 물론 꼭 맞는 얘기는 아닌데 민법상이에요. 부부는 동거의 의무도 있고요. 부양에도 의무도 없습니다. 밥을 먹이는 게 뭐라고요? 부양 의무예요. 시험에 안 나오지만 그럼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까지는 오늘만큼 보면 여러분은 100%다 법률관계에 속하는 거예요. 집에서 자는 것도 뭐라고요? 그 웃자고 한 얘기입니다만 부부가 꼭 한 집에서 살아야 돼요? 아니면 따로 자면 안 돼요? 오늘은 집에 들어가기 싫은데 집에 안 들어가고 오늘은 모처럼 들어가 볼까 한 달 만에 집에 들어가고 죄송해요. 기혼자는 매일 집에 한 번씩 기어 들어가야 한다. 또 그건 또 맞아. 모든 게 다 내 아드님 인수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무가 법에 명시되어 있느냐의 의무입니다. 지금 생각보다 우리는 대부분을 다 법률관계를 쓴 거예요. 지금 법적인 관계가 아닌 걸 뭐라고 한다? 인간관계. 우리는 그럼 앞으로 뭔만 배울 거라고요? 이것만 배울 거라고. 이거 안 배워. 배울 필요 없잖아 이것은. 이해하셨나요 지금? 자 그러면 용어 정리 보세요. 아무 뜻도 없어.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 사이가 10월 3일 날 저 집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10억짜리 아파트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조로요 1억을 지급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잔금을 치르기 전인데 이 집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아파트가 완파됩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엊그저께 우리 그 안타까운 그 뉴스 하나 나오던데 울산에 뭐 대형 그 주상복합 아파트 불탄 거. 저는 그 뉴스 보면서 꼭 그 개 눈에는 똥밖에 안 보인다고 다른 건 안 보이고요. 저 관리사무소 진짜 소장님 어떻게 됐을까? 그것밖에 걱정이 안 되더라고. 그 울산 그 주상복합 아파트 그 불났을 때 그 관리소장 그 소장님 참 잘리겠다 막 이런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 그 생각 안 드세요? 아 이제 내일은 아직 아니구나 그것은. 근데 어쨌든 간에 소장님 참 불쌍하게 그런 생각도 안 드는데 그렇게 한번 봐보죠. 그렇게 한번 봐봐. 그렇게 아파트를 샀는데 그 전날 밤 그렇게 불나가지고 나한테는 아무런 잘못 없이 불나가지고 여기 실화됐습니다. 홀라당 붙어버렸어. 10월 10일 날 시험이 이렇게 나와요. 갑과 을의 무슨 관계? 법률 관계를 논하세요 라는 게 보통의 2차가 있는 민법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여러분 쓰는 요령 용어를 알았어. 뭘 알았어? 그럼 뭐 쓰면 돼? 이때 이 경우에 갑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갑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 을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고 을에게는 어떤 의무가 있는지를 쓰시면 돼. 근데 그냥 시험지문에 뜬금없이 불나가지고 실화되었다 법률관계를 넣어놔라 라고 하면 쓴다 못 쓴다? 못 써. 뭐를 몰라서 요걸 몰라 이 단어를. 이게 뭘 하냐. 근데 이런 경우에 이 법률관계 넣어놔시라고 하면 여기서 가장 이제 어려운 건 뭐예요?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1번 세폭이니까 10억짜리 아파트 불탔으니까 갑이 반부담하고 을이 반부담한다. 아니면 갑에게만 부담을 시킨다. 아니면 을에게만 부담을 시킨다. 여러분 생각은 어느 것이 더 나름대로 합리적과 공평할 것 같아? 깝깝합니다. 이런 문제 발생하면 미수인 깝깝하지 않겠어요? 미수인 깝깝해 안 깝깝해요? 미수인 깝깝해요. 왜 깝깝해? 계약금 걸어 박았잖아 1억을. 그럼 집주인이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통상적으로 이해하셨나요 지금? 이런 관계를 따지는 게 법률관계라고요 지금. 그럼 통상적으로 임대인이 매도인이 1억을 주면 상관없는데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이것을. 그러니까 이걸 차후에 우리가 올해 시험에 나왔던 것처럼 이런 관계를 배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민법이라는 과목이 뭘 규정하고 있다고요? 권리 내지는 뭐? 의무. 이걸 합쳐서 뭐라고 한다고요? 법률관계라 부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용이 똑같아. 내용이 똑같습니다. 자 내용을 볼게요. 자 둘이 보세요. 갑과 을이 뭐 있다고요? 그러면 을은 뭐예요? 결과적으로 소유권, 취득. 다른 말로 뭘 취득했어? 권리 취득했네. 맞죠? 이걸 뭐라고 부를 거냐면 권리 뭐라고 한다고요? 변동이라 불러. 내용이 똑같아. 소유권 취득, 권리 취득. 다른 말로 뭐? 권리 변동. 다른 말로 법률 관계. 다른 말로 법률 효과예요. 이렇게 용어 정리를 좀 잡으시고, 이거 어찌 보면 좀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만 이런 단어는 항상 민법적으로 좀 보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교재 한번 보고 잠깐 쉬겠습니다. (60페이지) 60페이지 볼게요. 첫 줄 하나만 읽어볼게요. 60페이지 첫 줄. 의.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주어진 힘이다. 이러한 이익의 규칙적 주체가 필요한데 법에 의해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힘을 부여받은 사람을 뭐라 한다? 권리 주체라 부른다. 그래서 민법상 권리 주체는 딱 두 분뿐이래요. 그래서 밑에 보니까 누구하고 누구뿐이에요?
자연인과 법인뿐이다. 그래서 용어는 시험에 나오지 않지만 권리 주체의 의미가 누구냐. 그래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법에 의해서 부여되는 힘을 권리라 부르는데 이런 권리를 부여받을 수 있는 사람을 무엇이라 부른다? 권리 주체라 부르고 권리 주체에는 종류가 딱 몇 사람밖에 없다고요. 두 사람. 하나는 뭐? 자연인과 내지는 법인.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한다? 인이라고 부릅니다. 자연인과 법인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인. 사람의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시쳇말로 사람이라고 말을 쓰지만 민법적인 의미는 인이라고 표현합니다. 민법에서는 사람이라 말 쓰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적으로 인에는 누구하고 누구? 자연인과 법인뿐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